가자. 이번에는 실전학습 1회 마지막 작품이 되겠죠? 이거하는데 가공하는 작품이고요. 자, 보조제도도 같이 열어놓고 전체 줄거리 좀 정리하고 갑시다. 어쨌든 뭐 전체 줄거리는 거기 봐야 되니까. 어디 보자. 어디 가니? 여기네. 자, 누이와는 때 첫 번째 작품 편 밑에 넣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뭐 작품의 구조가 골때리거나 그런 적은 아니고, 일단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생태주의 적 관점, 이 단어 정도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생태주의, 자연환경 소중하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참고로 이 작품은 당연하게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업화랑 도시화의 어떤 소외된 쪽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업화와 도시화 되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산업화 도시화는 항상 소외된 인물들을 만들죠. 농촌에서의 소외도 만들어지고요. 도시 빈민의 소외도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자연의 입장도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8년, 70년대, 1960, 70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계속 주로 나오는 작품의 경향성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전체 줄거리 바로 따라가 봅시다. 바로 가자. 2년 전의 여름부터 마을에 황새들이 죽기 시작한다. 어느 날 만석은 병든 황새를 잡아 집에 가져오게 되고요. 나는 그 황새를 키우기로 한다라고 돼 있지.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 황새의 죽음. 여기서는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 황새가 천연기념물이거든. 근데 자꾸 죽어나가. 왜 죽을까? 당연히 논밭에 있는 잘못된 농약을 흠뻑 뒤집어 쓴 잘못된 동물들을 집어 먹었기 때문이겠지. 참고로 옛날에는 논밭에 개나 새우 같은 것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알고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보기 힘들었었잖아. 근데 최근에 그 새우가 돌아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좋아졌대요. 어쨌든 이거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작품 안에 나가 나왔지? 근데 이 나는 미성숙한 화자야. 어린 화자야. 그럼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어린아이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 이 아이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의 눈에선 이렇다라고 생각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일이 걸렸겠구나 라고 하는 거 뿌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재구성은 그래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작품 속에 미성숙한 화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성숙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성숙한 화자이기 때문에, 아니 서술자죠. 서술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서술의 한계를 파악하고 중간의 내용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지? 자, 아무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황새를 키우기 했는데요. 그 즈음부터 누님도 어머니도 아프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픈 황새를 떠올려. 가족이 아픈데 황새도 똑같이 아프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리가리쯤 심지어 아버지도 아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나의 집 식구들이 연병을 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질환과 연병은 다 질병들을 말하는 거였죠. 자, 이때 겨울방학을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집에 조사하러 오게 되고 라고 돼 있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또 이 뒤에 나오겠지만 누이의 죽음, 이런 것들을 나의 시선으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참고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나온 조사원이고요. 누이는 농약으로 인한 농약의 중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내 입장에서 누나는 별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왜 나를 방문해서 나를 괴롭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괴롭힘의 내용을 이따 보게 될 황새입니다. 자, 아무튼 조사를 오게 됐고, 이튿날부터는 나에게도 가족들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케이. 그래서 2번, 가족의 질병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나의 가족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결국 누님은 죽게 됩니다. 누나의 죽음. 뒤에 나오겠지만 이 누나는 집안에서 굳은 일이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친 것도 누나라서 그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나는 황새가 되어 누님의 아기별 근처까지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4번 나의 꿈. 자, 이렇게 작품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은 요 사이에 황새를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는 일도 벌어져. 오케이? 정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쌩까고 있다가 황새가 발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도 나와가지고 황새는 국가 기념물이니까 돌려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뜸 데려가 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는 그 일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 누나가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야. 황새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쨌든 근대 산업화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를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비극성을 고조시킨 소설 문학,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셨죠? 자, 문제부터 빨리 잠깐만. 문제 잠깐만 보자. 12번 나의 태도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금전적인 기억을 되살리며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좀 참고로 이거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되겠지. 근데 서술상 특징 문제가 요즘 확실하게 다양화된 건 사실이야. 우리 육모평에서는 괄호친 부분에 서술상 특징 문제를 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되살리며 과거에 겪었던 문제를 돌아보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서술상 특징 문제랑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기출문제들의 스타일은 어때? 뭐 액자식 구성을 통해, 그치? 역수행적 구성의 방식을 가지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스타일이 달라진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13번 A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연히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A의 집중해서 풀면 되겠고요. 14번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거. 우리 뭐 지긋지긋하게 보고 있는 문제죠.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소재, 갈등 구조, 그리고 서술상 특징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 그리고 마지막 15번 먼저 봐야지. 가자. 이 작품은 농촌 가정에 생긴 비극을 통해 환경 파괴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삶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을 처음 만든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까지 큰 위험에 처했을 줄 알았겠냐? 참고로 플라스틱 왜 만든 줄 알아? 환경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죠. 그죠? TNT 왜 만들었냐? 인부들이 덜 위험하게 채광 같은 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 하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었고, 오케이? 잘못된 일로 쓰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예요, 문제.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농약 중독으로 온 가족이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 누님까지 잃게 되지만 이 비극을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아이를 통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미성숙한 서술자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이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비극성을 고조시켜. 독자는 이를 통해 자연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과 근대적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의 수용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근대적인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요즘에 뭐 네이버 품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만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인가에 가면은 대류가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있어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면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고 그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8만 톤. 뭐라고? 4만 톤? 8만 톤? 야, 8만 톤이면 도대체 얼마큼이 있는 거야? 감도 안 잡혀. 대한민국 10배. 대한민국 10배? 크기에 10배. 덮은 양으로 따져보면 미친 거죠. 우리 진짜 반성해야 돼요. 오늘은 아니지만 선생님 지금 저는 그치? 이래요. 선생님도 엄청 많이 써. 아니 하루에 못해도 이틀에 저만큼씩은 버릴 거야 선생님도. 반성해야지. 텀블러는 집에 학원에 두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렇다고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커피 거기다 사오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잖아, 그지? 그래요. 아무튼 신경을 씁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요. 자, 가보자고요. 동네 사람들이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죠. 자, 우리는 지문을 읽을 건데 이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면 돼. 아, 이 작품은 이런 스타일과 이런 느낌의 작품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됐을 때 이거는 전체 스토리상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내용의 핵심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으며 이 작품의 어떤 전개 양상은 이런 것이었으니까 쉽게 능숙하게 익숙하게 접근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이대로 나오지 않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알지? 아무튼 간에 연병이 걸렸다고 쑥덕거리기 시작한 거는 늦은 가을부터였습니다.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읽을 때 이 늦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구분점이 되니까. 지문이 길면 구분점을 만들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만약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인물도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사건 가지고, 이건 배경 가지고. 됐지? 이렇게 읽는 거야. 선생님이 이게 습관화되길 여러분들도 습관화돼서 읽히길 바란다는 거지. 아무튼 그 병 때문에 우리는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도 했었지. 그치? 생각부터 입원도 했었대요. 그리고 이 내용도 알잖아. 이 병은 뭔지? 녹약 중독 현상이에요. 병원 사람들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연병이 아니라고 했다.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라고 얼뚱설뚱한 소리를 했어요. 세균 감염 무슨 세균 감염이야. 지금 의사들과 의료진도 그 질병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거죠. 당대 사회가 뭐라는 거야? 독재 사회였잖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상체대의 관점이던 시절에 독재는 미디어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었지. 그래서 제대로 된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었고, 지금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세균의 감염이라고 하는 단어와 얼뚱설뚱한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재구성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 그 병을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하는 것은 누님인데, 실은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이 퍼졌어. 막 입덧을 했거든. 근데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입덧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쟤는 어디서 애를 배웠나 보다, 어디서 바람났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한개가 앞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 온 마을 안에 퍼졌다. 자,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연속으로 나왔네요. 직유법도 보이고요. 하나 더, 이거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소문이 어느샌가 그들 가족에게 닥쳐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누이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 바람 났다는 단어가 적절한 건 아니잖아. 바람이 나려면 일단 결혼을 전제로 해야 바람도 나는지 말든지 하는 거지. 처녀의 임신이라고 하죠. 처녀의 임신. 마리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의 문장이 나타났었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느던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자,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어린 환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특징이 또 나타난 거야. 자기가 겪었던 습진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설명 안 읽을게. 이런 내용이잖아. 습진이라는 건 겁내 간지러. 그지? 그래서 막 사포 같은 게 있으면 막 벅벅 문질러 버리고 싶어. 그러면 막 살갗이 찢어지면서 아파. 근데 아픈데 시원해. 하지만 그 찢긴 자리에선 당연히 상처가 났으니까 고름이 생기고, 고름은 다시 살이랑 다른 살이랑 다른 뭐 집에 난다. 옷가지랑 붙으면서 또 찐득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지? 뭔지 알죠? 우리 반창고 붙였는데 그 반창고가 상처에 눌러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또 괴롭고, 이런 괴로움.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내 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상태를 습진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인 걸 항상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은 어머니. 틈만 있으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라고 했죠. 자, 누이에 대한 소문을 나는 이렇게 했어. 이번엔 어머니의 뭐죠? 반응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그지? 우리 딸내미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일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봐봐.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내듯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면서 앞다구니를 써대고 있었지. 그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했었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봤던 어떤 감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중요한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이 되겠지. 오케이? 가족에게 닥친 고난을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습진 기억하자. 자, 그렇게 해서 자네 눈으로 봤는 거? 봤어? 달이 나왔다고 하면 뭐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뭐지 어쩌고저쩌? 도둑대는 버서도 배들 때는 못 봤는데 모른단 말인가? 이 칼부림 날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죽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새어나왔고, 진물 같은 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진물 같은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지. 오케이? 자, 습진이라는 건 가족의 아픔, 진물이라고 하는 건 동네 사람들의 소문. 그렇지?
그리고 습진과 진물이 동시 습격하고 있는 게 나의 괴로움과 아픔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진물이 말라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지. 아니 불한테 굴뚝에서 연기는 안 나는 법이요. 무슨 요다구가 있었든지 하는 게 그런 말이 났을 거 아니오. 그죠? 이게 뭐예요? 진물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소문이니까. 또 아유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굿을 치고 다녀? 에? 원래 방귀 낀 놈이 구리 난다고 외치는 법이구만. 그쵸? 이것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자 이거 봐. 첫 번째 말은 누이에 대해서 하는 진물이었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말에 대한 진물이었죠? 오케이. 감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 누나가 많이 아팠다는 얘기야. 혈변을 보고 있었죠. 피가 섞여 나오는 배출물은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그렇죠? 코피를 제외하고는. 근데 코피도 중요한 건 맞긴 맞는데 코피를 상습적으로 터뜨리는 사람들, 특히 코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긴 해서 그 오히려 위험하긴 하지, 그치? 자기가 진짜 위험한 코피와 내가 평소 때 터지는 코피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커피덕을 좀 봤어요. 겁나 열심히 하는 학생인 걸로 도장에 빵빵 찍히곤 했었죠. 좀만 밤새면 무조건 터졌으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야, 씨, 너는 부럽다, 야.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피가 터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지? 불편해. 정말 불편해. 아니 수업만 하다 보면 한 5교시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책에는 그래서 피가 많았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 바로. 왜?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한테 손 좀 봤는데 나중에는 그게 또 귀찮으니까 뭐 하냐면 휴지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어 항상 선생님은. 그래서 코피가 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뜯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맞고 이렇게 쭉 닦어 이렇게. 그러고 그냥 있어. 그리고 한 30분 있으면 또 시간 이상 해결되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안 그러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가족들의 아픔이 동네 사람들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그 다음 장면은 뭐였죠? 누님의 관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누님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밤의 하늘이 묘했다. 그것을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채워놓은 듯도 했고 거기 달린 별들은 5월 들논에 자운형 꽃들이 막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송알거리고 있었지. 자 이것도 되게 재미난 표현이야. 재미났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어설하네. 지금 이건 뭐야? 아름다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가족의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은 이퀄 인간사의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마주쳐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감각. 됐지? 우리는 참고로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러분들 동동 배웠죠? 동동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 냇물은 어저 녹자 하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잠깐 외로울사 이내 몸이 왜 나와? 이내 몸은 하울로 열쇠라고 하잖아. 혼자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자연사와 인간사에 대비라는 표현법도 보이고 있는 거 이거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만들어준다?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미성숙한 어린 서술자인 나의 모습을 통해 보기 때문에 내용이 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누나는 죽었다고? 뭐가 안 맞는 느낌인 거잖아. 그죠? 자,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데 끙끙 앓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머리가 아파서 부엌방에서 방바닥을 때리며 울고 있었고 나는 멍해지면서 욱신거리는 머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었고 누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 누님을 닮아가는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고추로 싸고 덮였었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야. 내기로 직접 들었진 않았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 아버지, 팔도 사방 돌아다녔고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있는가? 가물대며 밤새워가며 뭘도 됐소? 멸구, 벼멸구를 말하는 거죠. 각종 해충입니다. 멸구 일었다, 이와 명충 생겼다, 희색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백주밭에 벌거지 일었다, 깨밭에 뜬물 졌다, 돌고빨래가 고추나무 잘라버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그러면? 병충해. 그래서 농약 뿌릴 만큼 뿌렸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 농약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는 밝혀내지 못했던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김 매고 풀 베고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디요.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주시오. 뒤에 잔디만 있어요. 쌀 때 건드리지도 말고 거기다 묻어주시오. 자, 누님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자신의 신세를 탄탄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님? 젊을 때 미친듯이 고생이란 고생, 가족에서 제일 건장한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굳은 일들은 도맡아 있었는데 그 결과가 누구보다 빠른 고통과 죽음이었잖아. 괴롭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식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버지 입장은 미어 터졌겠지. 오케이? 아버지 뭐해? 여느 땐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관을 마련한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다. 자, 관을 마련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대요. 참고로 누님이 신태한탄한 건 내가 몰라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뭐 한 거야? 내가 관찰한 모습이야, 그지?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사건의 증증을 통해 우리는 안에서 또 뭐 해야 돼? 재구성을 해야지. 그럼 이때 재구성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심리가 되겠지.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말 그대로 비통함, 극심한 슬픔 정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이웃집 큰년이한테 흰 주걱까지 사오라고 주걱까지 사오라고 했었고, 그리고 꽃과를 생각하면서 나는 산 중턱도 보았고, 독살스럽고 무엇이 되기 밑에서 소 가는데 말 가는데 다 가고 뭐 했다는 얘기야? 개고생했다는 얘기잖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 말, 개, 돼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참 좋아하죠, 그죠? 아무튼 오빠 동생들 우탁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하면서 아이고 하고 울어댑니다. 근데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쌀아기만큼한 별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여름에 누나가 그랬거든. 모깃불 여기 세면서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 뭐 이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먼지 쌀아기만한 별. 그때 송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한 별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나도 별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누나의 말을 믿는 거야. 누나는 죽으면 별이 된다고 말한 걸 나는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울지 않아요. 내가 울었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를 통해서 오케이? 뭐라고 표현했어? 그 울음소리가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고 하는 거 보이지? 됐어? 울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나는 운 적이 없어. 울지 않아. 왜? 저기 별이 되었고 나는 그 별 옆에 나중에 갈 거고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다만 그런 내가 울음을 운 적이 있었다. 언제나 황새를 빼앗겼을 때가 된다 라고 생각하려고 어린아이다운 특징이 나타나는 소설이라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이 작품은 결국 당시대의 어떤 환경 오염 문제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발하고 있는 작품의 형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답으로 쭉쭉 가자. 12번에 3번.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고 돼 있지. 자, 지금 이 작품은 봐봐. 근거가 되는 문장 하나만 잡아보자. 지금 A가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을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라고 돼 있지. 앞서서는 과거, 단절된 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님?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병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도 지금은 알아. 즉,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서술자가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3번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는 거 맞고 주관적인 판단 덧붙이는 거 맞겠지.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었는데 참고로 1번의 긍정, 2번의 긍정이란 말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1, 2번은 쉽게 넘어갔을 거야. 그죠? 4, 5번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현재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5번에서도 미성숙했던 과거 행동을 되새기면서 잘못을 부끄러워했다?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쉽게 노출됐어. 하지만 만약에 이 3번 선택지가 옳은 것 시리즈 중에 하나였다면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읽으면서 서술상 특징 선생님이 지금 답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3번 A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있죠. 3번에 보시면
어머니 행동에 대해서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서술자 인식, 어머니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 당시의 나의 인식으로서는 모릅니다.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자, 14번. 누님의 꽃관.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 이런 문제가 지금 너희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우리 상식적인 행동이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오케이? 그런데 그 비통함을 나는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돈을 아끼지 않고 관을 만들고 수의를 챙겨오고 참 채비를 하고 있잖아. 그 모습을 가지고 오케이? 비통함을 끄집어내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구성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출제와 원리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미성숙한 화자나 서술자가 나타나는 경우 내용의 재구성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된다. 똑바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지? 1번 요절한 아버지란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회한. 그지? 1번이 답이겠죠? 나머지 넘어가고요. 15번 1번에 인간의 무지, 2번에 서술자의 한계 다 중요한 말들이야. 그치? 근데 5번 보시면 누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은 주먹만한 이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이죠. 오케이, 좋아요. 나의 모습은 자연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작품에서는 뭐랄까 비극성 보조의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누이의 죽음을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차원의 인식으로 확장시키지 못하는 아이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이와 늑대라는 작품은 마무리 지었고요. 됐죠? 자, 이제 바로 2회로 넘어갑시다. 2회 고고싱! 자, 훈계자손가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그 다음 작품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쉬워. 쉬운데 어려워. 아니, 쉬운데 짜증나. 그런 작품이야. 훈계자손가. 자, 너무 당연하지. 시조 가사 나왔어. 정말 중요하죠. 그죠? 뭐 하나는 걸릴 거야. 근데 우리가 물론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만원사와 같이 가사 작품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사만 보는 것도 바보짓이지. 그치? 연계 작품들은 항상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연시죠. 오전시가야. 그럼 당연하게도 뭐가 90% 이상 먹고 들어갈까? 해석이지 뭐. 안 어려워. 근데 이 작품은 주제가 훈계한다 누구한테? 자손한테잖아. 그럼 뭔가 모범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왜 그래? 괜찮냐? 졸음 껌 먹어. 신맛이 나는 거야 그건? 아니 너무 화해요. 화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뚫리는 느낌. 야, 그건 좀 심각한 건데. 자, 아무튼 자손에게 훈계한다는 얘기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자, 문제부터 먼저 체크 좀 합시다. A와 B를 관련지라고 되어 있는데 A도 한 수, 그 다음에 그 B도 구장의 한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작품간의 요소를 축축해. 자, 비교하는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 4, 5, 6, 7.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하나 풀 때마다 와서 체크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했었지, 선생님이. 근데 지금 우리는 작품 분석이 포인트니까 굳이 그러지 않는 것 뿐이야.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3번 문제. 작품의 해석의 주장점을 잡아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삼룡은 선조부터 인조 때까지 활동했던 정치인이야. 판서도 했어. 당제를 많이 보았지. 혼탁한 전국은 목도했어. 목도, 눈으로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싸우자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강화도 성이 함락됐을 때 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그는 오랜 시간 정치활동을 생활을 거치면서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그의 시에 담아냈는데 그 내용을 훈계자손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네. 잠깐 끊어갑시다. 아니요, 그건 안 꺼주세요. 잠깐. 네, 감사합니다. 자, 훈계자손가 이러면 이제 제목 내용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쭉쭉 가자. 참고로 지금 보조자료를 그냥 옆에 펴놓으세요. 그 중간에 2장이나 8장이 사라져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잠깐 실려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훈계라는 제목답게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재미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써놨지만 주제나 중심으로만 잘 잡아놓으시면 돼. 오케이? 1수부터 가볼게. 1수.
이봐 아이들아, 우린 알아. 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아이들을 부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약간 관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 요맨 한다고 해서 맨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말하는 거야. 자, 내 말 들어 배화하사라.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배우라고요.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너무 쉽지 않아? 그렇지? 효와 공경, 그렇지?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를 해서 일생에 효제를 닦아 어딘 이름 얻어라. 일생에 이렇게 하는 게 뭐야? 효제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뭐 하게 되는 거야? 어딘 일홈 얻어라라고 돼 있지. 이거 잘 꼭 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어진 이름을 얻으라는 거야. 이름을 얻다. 뭐 하는 거지? 명예는 맞는데 참고로 이거는 합해서 묶어서 설명해야 돼. 유교이념의 절정이잖아.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효의 시작은 뭐냐? 유교이념의 발현은 효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효도의 마침은 뭐라고 해? 입신양명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 오케이, 내 이름을 드세움으로써 너희 부모가 누구냐? 라고 물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요게 일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안 어렵고요. 이수 가자. 사람이 되어 있어 용환길로 다녀서라라고 돼 있지. 용환길은 옳은 길, 바른 길. 요거 중심 먹어야 되겠다, 그쵸? 중심을 빨간색으로 안 썼네. 효라는 단어와 어진 이름이라는 단어. 오케이, 이렇게 놓자고. 바른 길이 나왔고요. 계속. 언충신, 행, 독경. 이 정도는 해석 준다, 그지? 뭐랄까, 말은 충신, 좋은 말로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미덕게 한다고 돼 있지. 또 행동은 공손하게, 그치? 독경. 해서 염려에 잊지 마라. 염려에 잊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염려하는 걸 잊지 말라고, 정말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생각하라. 또 내 몸이 용티곳 아니면 동네 연질 다니라. 내 몸이 바르지 않다면 동네 아니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 당연히 세상도 못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바른 길 그리고 바른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되게 재미없죠? 그죠? 주제가? 됐습니다. 3번 가자. 삼수. 잠깐만. 미쳤나봐? 이게 삼수였잖아. 너무 당연하듯이 이걸 미안해 얘들아. 방금 삼수를 했어요. 야, 순수 좀 바꾸자. 이수. 여러분들 안 할게. 자, 앞에 뒷페이지 넘겨봐. 보조자료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드립 칠 뻔했어요. 왜요? 이수. 자, 뒷부분에 이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 이수 노래 키 올라가는 사람 혹시 자기 노래 그 키 올라간다. 에이, 여자는 좀 제외. 되잖아 그건. 되는 사람 없음? 여기. 꿈 같은 키예요. 상황이 될까? 네, 간단. 스파이 노래 잘해요. 잘해? 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야. 아니 선생님 주변에도 이 키가 올라가는 애들이 정말 손을 꼽으니까 진짜요? 정말 듣기 힘드니까. 정말 높잖아, 그지? 노래는 정말 좋은데 감히 따라할 수가 없어서 좀 짜증나는 그런 투의 노래. 뭐 아무튼 갑시다. 2점 가볼게요. 남의 말 니라디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라고 돼 있죠. 니라다가 뭐예요? 이르다, 말하다라는 얘기잖아. 남이 하는 남들의 말 얘기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라는 얘기지. 허물을 고치고 어딘데 올마서라. 그쵸? 허물을 고치고 어딘데 나아가라. 오케이? 남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자신을 돌보라. 남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이지. 그래서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니라랴. 내 몸에 흉이 많다면 남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법? 서리법. 그쵸? 오케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속담도 알고 있지, 그치? 자신의 흉이 많다면 다른 사람을 흉볼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됐죠? 이게 원래 이수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삼수에서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키워드 계속 잡아놓으세요. 사수 가봅시다. 말을 삼가하야 노하온제 더 참아라. 오케이. 4번의 키워드는 뭐하라? 말을 삼가라. 삼가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여기서는 훈계자성어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더 적절한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자기 PL의 시대라고 하잖아. 오케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 없이 자기를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하고 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 실은.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얘가 어떻게 그 다음 말이 올까를 한수만 넘겨 짚고 생각을 하고 말해보면 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싸움이 해결된답니다. 선생님도 가끔 와이프랑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고요. 다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아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뇌에서 생각난 말이 그냥 바로 입으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한 어느 한쪽이 삐져 있는 거고 우리는 싸우진 않아요. 삐져 있어요 보통. 말 안 하기 이만큼 나와 있기 뭐 이통을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주로 선생님이 합니다. 선생님 와이프가 대부분 참는 쪽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말을 삼가는 거는 아무튼 지금 시기에는 선생님이 항상 되게 뭐랄까 되게 좋은 가치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말할 때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하기. 그러면 사람의 격이 달라질 거야 진짜로. 자 아무튼 그러면서 노하는 것이 있으면 더 참으라고요. 한 번 실언하면 일생의 뉘우뿐이요. 됐지? 실언 무슨 말인지 알잖아. 한 번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말씀인가 하노라.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됐죠? 말하는 것이 중요했어. 안 어렵죠? 효를 실천하라. 바른 길로 걸어라. 남을 자신을 돌보고 남을 흉보지 말아라. 말을 삼가하라. 전형적인 교훈적 내용이에요. 그죠? 오수 가자. 오수. 남과 싸움 마라. 싸움이 해 맞느뇨 라고 했지? 싸움하지 말라. 이게 성경으로 가면 쉽게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딱 그런 내용이죠? 싸움하지 마. 싸움은 해가 많어. 크면 관송이요 적으면 수욕이라. 자, 그 싸움이 커지면 관송, 관하에 소송하게 되는 일. 즉 판결까지 가야 된다고. 얼마나 부끄러워. 내 차례를 긁었는데 이 XS 새끼야 걸 불렀다는 이유로 재판대에 섰나봐. 그럼 재판소에 그렇잖아. 특히 그 댓글 있잖아. 그 댓글 고소하면 그런 건 인터넷에 나오잖아. 고소장이 날라오잖아. 보여주잖아. 당신은 2020년 6월 며칠 모 연예인에게 이 XX 연하 XX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당신을 고소하면 이런 게 되게 날라오는 거잖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다 밝혀진다고 그지? 대한민국 사회 대단히 엄청난 사회입니다. IP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러니까 말을 삼가라는 인터넷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댓글 한번 쓸 때도 생각 한번 하고 댓글 달아요. 그죠? 물론 친구 사이에서는 에라이 이런 게 좀 통하긴 하지만 그래요. 아무튼 싸움하지 마세요. 싸움은 해가 많아. 크면은 관하에 소송까지 걸려야 되는 것이고 적으면 수욕, 모욕적인 일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사일 내 몸을 그릇다녀. 무슨 일 때문에 내 몸을 그르쳐서 부모 수욕 먹이리. 그렇지. 싸움하면 결국엔 무슨 일이라고? 부모 수욕이라고요. 발음 잘해. 수욕이 아니 수욕. 그렇지?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일이다 라는 얘기죠. 네. 5번까지 봤습니다. 육수 가볼까요? 육수. 우리 들이치고 싶은 게 많지. 자, 아무튼 그런 일을 몰라 하고 뉘우쳐 다시 말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런 일은 무슨 뜻이야?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지. 잘못된 일을 몰라 하고 있지 말고 뉘우쳐 다시 하지 마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이건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반성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항상 반성하는 자세를 지녀야 해. 자, 그러면서 알고도 또 하면 내종내 그르리라. 알고도 또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러는 거라고.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그치? 되게 당연한 얘기들 아니야? 진실로 허물 곧 고치면 어딘 사람 되리라. 진짜로 허물만 고치면 어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허물을 고치는 게 중요해. 됐죠? 7점 넘어가도 되지? 7점. 빈천을 쓸어 말고 부귀를 불워 마라. 자, 빈천을 슬퍼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라. 너무 간만에 건덕지가 하나 나와서 대립적 시험 보이죠, 그죠? 그러면 빈천은 슬퍼할 것이 아니고 부귀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시현은 이쪽, 부정적인 시현은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빈천은 가난함을 말하고 부귀는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됐어. 그렇게 해서 인자꽃 닦으면 천작이 오나니라. 오케이? 사람이 인자이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 사람이 주는 벼슬을 닦는다고 돼 있지, 그치? 사람이 주는 벼슬을 닦으면 천작, 하늘에 주는 벼슬이 오는 것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이거 무슨 말이야?
하늘의 벼슬이 온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결국 하늘의 도리를 얻을 것이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지? 오케이? 인간적 도리를 다하면 하늘이 도울 거라고 그 말하는 거야. 해석 잘해. 인자꼭 닦으면 천작이 오나니라. 무슨 뜻이라고? 자신의 사람이 주는 벼슬을 닦으면 하늘이 주는 벼슬이 온다는 뜻이고 결국 사람으로서 할 일을 똑바로 하면 하늘의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라고. 됐지? 아무튼 만사를 하늘만 믿고 어진일만 하느라. 그렇지? 결국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늘만 믿고 옳은 일을 실행하도록 해. 됐어?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 말이 담겨있는 얘기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귀를 억지로 탐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의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7수 확인했습니다. 자, 8수 가볼게요. 제 8장. 보조자료도 열려있죠? 가자, 8장. 욕심난다 하고 몹쓸 일 하지 마라. 쉽지? 그냥 읽히지 그냥. 바로 보이네요 답이.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 욕심난다고 결국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나는 잊으셔도 남이 양자 고난이라. 뭐요?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그렇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는 까먹어. 대부분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했다는 사실을 금방 까먹잖아. 하지만 피해자는 기억하지. 마찬가지야. 나는 잊으셔도 남이 양자는 무슨 뜻이야? 모습이란 뜻이지. 그 모습을 보는 법이니까.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언의 물로 씻으리. 됐어? 한 번 악된 이름을 나쁜 이름을 얻게 되면 어떤 물로 씻을 수 있겠느냐? 또 무슨 법? 서리법. 그치? 지금 우리가 2장하고 8장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서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체크 좀 해주자고. 서리법을 통해서 나쁜 이름이 한 번 먹어지면 그것을 씻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년만년 아무리 잘하면 그래.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정말 안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마지막 9장 가봅시다. 일 잃어 세수하고 부모께 무난하고.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한 장면이야. 왜냐? 1번은 효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했어? 우리가 효란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설명했지, 그치? 근데 이쪽은 약간 구체적 실천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게 이 구수의 특징이야. 지금 방금 뭐라고 돼 있어? 일어나서, 오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겠지? 오후 2시쯤, 똥구녕에 해 뜰 때쯤, 그때쯤 일어나면 위험해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부모께 문안 인사를 하고, 그쵸? 일어나서 세수하고. 왜 세수를 하고 가야 돼? 부모님께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모께 문안 인사드리고요. 잘 주무셨냐고. 밤사이에 자리는 따뜻하게 주무셨는지 궁금하다 어른이를 하면서 좌우에 매화이셔 공경하여 섬기오되. 뭐예요? 그 다음에는 좌우에서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혹시 어디 가실 거면은 제가 신발이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옷 좀 새로 입으실 거면 제가 이런 옷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스타일의 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가의 글을 배워 늙어 못 미칠 듯 하여라. 그렇지. 이렇게 내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님을 모시는 데 쓰라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 글 공부하라고요. 아들아, 나 낮잠 한 2시간 잘 테니 가서 네 할 일 하거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면서 가서 그때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 배워서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여유가 날 때 글 배워 읽어서 못 미칠 듯 해다. 어쨌든 뭐랄까 그때쯤 공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몇 번 문제였더라? 어디서 1번 문제가 참고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구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뭐예요? 효가 중요해. 그것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효야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일단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자? 부모님에게 두자. 부모님을 모시는 게 1번이고 그 밖에 나머지 시간은 2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지문은 다 읽었습니다. 할만하죠?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다는 거. 자, 문제 풀고 좀 쉬어가볼까? 자, A, B 관련지어서 이해해봅시다. 1번 바로 가자. A에서 어버이에게 효를 강조했고 B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했지. 그럼 참고로 지금 이런 식의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나머지도 조합을 하자면 자연스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지금 8번이나 5번의 특징은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고, 반대로 3번이나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해라라고 말했지. 이런 것도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변형으로? 그쵸? 여기가 A고 여기가 되면 A는 행해야 될 방법이 삶의 가치를 말했으며, B는 행하지 말아야 될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요소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또 표현상 특징 문제로 변형시켜버리면 여기 어디 갔어? 2번이랑 8번에 나와있는 서리법 이런 것들도 가지고 비교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쪽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주시면 좋겠어요.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바로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찾기 문제니까 바로 답으로 갈게요. 7장입니다. 인작과 천작이라고 하는 대립적 시호를 사용한 건 맞죠? 오케이? 근데 이게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의 가치야? 이건 어디 갔어? 이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죠? 옳은 일을 하며 살으라는 얘기였죠? 되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혼동할 만한 선택지인 건 사실이 않지?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거든? 네. 서로 다른 얘기야. 오케이? 그 친구는 빨리 달려요. 그 친구는 수영을 잘해요. 같은 말인지만 다른 말이잖아, 이거. 수영을 잘하는 거랑 빨리 달리는 거 무슨 상관인데? 그치?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3번 문제. 1번은 바로 갈게. 친힘을 없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이 옳다는 거 하는 것을 쫓아야 한다는 작가의 심령이 잘못된 거 보이시죠? 일단은 존재 조건부터 잘못되어 있네요. 사람이 되어서 용한 길로 다니라라고 하는 답으로 전하는데, 용한 길로 다니라는 얘기는 바른 길로 다니라고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당쟁하느라 바빠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면서 통탄했다는 얘기가 보기에 나와 있으므로 이거는 이렇게 판단해주는 게 좀 당연해 보이고 수월해 보인다. 자, 나머지 선택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고, 자, 드디어 이제 예덕 선택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힘들다. 뭐 지문이 많아. 마지막이라고 방심했지만 여전히 지문은 많은 상태. 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뒤쪽 작품들 슉슉슉 넘어가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잠깐만 쉬어갈게요. 수빈아, 한번 부탁하자.